저는 서울시립 10대 여성 건강센터에서 8년간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단 나는 봄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일단은 서울시립 10대 여성 건강센터 나는 봄은 어떤 곳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도에 설립된 곳이고요. 12년간 위기 상황의 10대 여성에게 이제 의료, 심리, 교육 등을 제공해온 기관이었습니다. mag달레나 공동체가 서울시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은 법인으로 운영 주체로서 수행하는 민간 위탁 기관이었고요. 의료 직접 지원이 가능해서 센터 내에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통합 진료를 통해 이용자의 성장을 지원했던 곳입니다. 나는 봄을 찾는 이용자는 가출, 성폭력 피해, 임신 등 성건강 및 성재생산 문제, 자해, 중독, 피해 등의 위기를 호소하는 여성 청소년이었고요. 그 곁에서 함께 있었던 실무자들은 모두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이 폐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 1월에 그 위탁 법인이 총회 결정도 없이 그 재수탁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사무국장이 갑자기 이제 센터로 찾아와서 수탁을 포기할 것이고 다른 위탁 법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이용자 지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5월 12일 정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 공식적인 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5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성명 발표도 해보고 서울시에 항의도 해보고 또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해서 대응도 해보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또 저희가 청소년과 함께 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지만 위탁 법인과 서울시가 워낙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걸로 사실 보이고 그게 교모하고 장시간 준비된 위법 회피 방법들이 있었고 다른 민간 위탁 기관들을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없애왔잖아요. 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들을. 그런 것들이 선회가 되어서 폭력적인 상황에 어떤 당위성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공대위를 꾸리고 위기 10대 여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있는 기관이 4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관들을 저희가 연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미 없어진 기관도 있고요. 앞으로 없어질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당 기관의 실무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관리자급이 아닌 실무자들은 115봉 실무자들이다. 이 친구들이 저임금의 강도 높은 이 노동 상황에서 권리투쟁을 위해 그렇게 일을 하겠는가, 같이 목소리를 내겠는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그 시와 대립을 하면 평판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들은 사실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시설에 갔을 경우에 경력 인정이 8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 안에서 협소한 구조 안에서 계속 이제 그 업무를 해야지만이 자신의 커리어나 경력이 100% 인정을 받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맥이나 평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공공위탁에서 노동자는 고용, 평판, 재계약에 모두 행정에 종속당하는 구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용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더욱 내줬었는데요. 폐쇄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집회, 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피해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근거들, 왜곡된 평가나 낙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성과를 축소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이다라는 축소 보도를 그때 당시에 냈는데 실제 연간 실이용자는 300명 이상이 신규 신청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진료를 보통 일주일에 3-4번을 하게 되는데 하루 첫 진료가 오는 날 15명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오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이 0.8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을까? 이거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그냥 유추를 해봤는데 실제 실인원 나누기 365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0.8명이다. 근데 사실은 연인원 이용으로 보면은 1000명이 넘는 우통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를 축소하고 0.8명밖에 여기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또 지방재정평가가 미흡하다라는 거를 인용을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 종합심사평가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양호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이 결과는 무시가 되죠. 그래서 지방재정평가를 다른 민간위탁 기관을 없앨 때도 많이 쓰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재정평가위원회 리스트를 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재정평가위원회 리스트를 봤을 때는 뭐 물론 커리어나 그분의 이제 경력, 그분들의 경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총 49명 중에서 행정복지 전문가는 단 1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 기관을 없애고 종료시키는데 기능을 하는 만큼의 전문가분들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되고 또 이것을 서울시는 이 평가를 인용해서 12년간의 경력이 쌓인 경험치가 있는 기관을 없애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보도나 이런 왜곡된 평가 낙인을 오픈할 생각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문을 닫을 생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개회도 꾸려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란스럽게 하니 이런 자료를 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도 뭐 회계부정, 직원들의 회계부정과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 언론에 배포를 했고 사실 확인이나 소명 없이 종사자 전체를 이제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사실 회계부정이나 규정 위반은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했던 일들이고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정작용도 했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에는 3개월밖에 일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불신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용 청소년들의 피해도 이제 있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지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연계기관은 전부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고 그 중에서 나눔범이랑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매매 예방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쉼터나 이제 긴급 구조를 하는 그런 구조에 있지 의료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동행 진료를 하거나 동행을 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상 아이들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밀이 보장되고 무료가 가능하고 안전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찾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무시가 되었고 실제로 인권 감수성이 없는 연계기관에서 동행 지원을 해서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상담 내용이 모든 사람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상황이 생겨서 저희 종사자들에게 퇴사한 종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일한 갈 곳이 이제 하루 스케줄 중에 여기 오는 게 유일한 스케줄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친구인데 기자가 연락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대신에 이 기관을 와서 출석 일수를 채우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재량과 어떻게든 학교 등교를 거부했던 친구들인데 어떻게든 이제 기관을 오게 해서 이제
그 학교 일수를 채워가지고 졸업을 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는 하루아침에 기간이 없어진 거예요. 졸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때 기자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해나 자살 시도가 있었던 긴급한 위기에 있던 친구들의 연계 지원 방안조차 없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었고요. 이용자의 기록 파기와 증거 상실의 위험은 이제 12년간이면은 약 2,000명 상담과 의료 기록이 파기 예정이라는 내용을 언론에서 저희는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침을 저희에게 내려줘서 이 방법을 수행을 하려라는 지침이 없이 이제 언론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 이 기록은 사실 성폭력이나 향후 법률 쟁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당시 이관 방식과 기한이 전혀 미정이었어요. 그래서 주 언론을 의식해서 이 기록을 그러면은 전부 보존을 하겠다. 이 질문을 했더니 보존을 하겠다. 나중에 이제 말을 바꿨는데 사실상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는 비밀 보장과 사업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기와 기록 보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과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2달이라는 시간밖에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생략되고 졸속 폐지가 되는 상황을 맞았던 것입니다. 이런 공백기 기간 동안에 피해 사례들은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도 그런 우려들, 연계 기관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나는 봄을 다시 신촌의 기관을 열었어요. 여는 과정에서 이 뜻을 함께하는 의료인과 활동가, 청소년들이 폐쇄 저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함께 나는 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여성의학과 진료를 무료 진료소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피해의 틀을 넘어서 스스로의 건강권을 인식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 미등록 성소수자 청소년까지 문화 다양성, 친화 포인트를 포괄하는 유스 후기 청소년까지 지원 형태로 좀 넓히고 있고요. 성착취 피해 지원 시설이라는 어떤 이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 이 기관을 운영을 했었고 그 컨셉을 유치를 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 같아요. 이 기관에 전에 있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그 기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그렇게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위기로 기관을 찾고 그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문턱으로 이용자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과 청소년 건강권 이 과정을 저희가 침해당한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침해를 겪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의 보유 안에서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위탁 종료로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연계를 제대로 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예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종료 사유나 고용 승계, 이용자 연계 대책도 공개하도록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과 직접 이용자가 알 수 없는 현재의 폐쇄적인 결정 구조를 좀 더 투명한 공개 절차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직접 이용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는 사실은 종료 단계에서 한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는 위탁 계약서에 공공서비스 전환 지속 조항을 꼭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 전에 사회적인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또 이제 공개적인 심의 절차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료 계획서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라는 어떤 리스트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생기는 피해나 리스크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이런 노력은 했었다라는 정도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책임 누설 및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인데 사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침도 있고. 근데 사실 지침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상의 말만 조금 바꾸고
내용을 조금 다른 상태로 이번 경우도 사실은 1월에 다시 연다고 하는데 운영 종료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인데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근데 사업만 종료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서 상황을 해고 상황이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미흡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지방 조례나 표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의무화시키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봄이나 청소년 지원 종사자의 노동 조건이 곧 이용자의 삶의 조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른 노동 활동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노동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삶의 조건이라는 부분을 알고 이렇게 갑자기 침해가 되고 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생기면 단지 그 노동자만 이 상황에서 인권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 이용자에게도 이러한 인권에 피해가 생긴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